상당히 걱정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재밌을까 이 생각도 많이 했는데 뭐 딱딱하시더라도 그래도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이제 아파트가 변천도 있지만 우리에게 잃어버린 게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 허세님이 이제 이 강사들을 뭐 할지 제목을 정해라고 했을 때 저는 주저없이 이 아파트라는 걸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더니 계속 몇 명이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아파트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들어보시면 그래도 들어볼 만하네 이 생각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먼저 오늘 설명드릴 어떤 순서는 저도 초창기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약 좀 팔겠습니다. 이제 약장수 좀 집어넣고요. 그리고 아파트 역사, 그리고 아파트의 어떤 구성 방식,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사실은 얻기도 했지만 이런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 몇 가지가 더 소중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서 마지막을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은 굉장히 짧습니다. 결론은 이미 제가 다 뭐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마지막 그 결론 하나를 위해서 앞쪽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머릿말을 시작하는데 우리 건축물 중에서 실제로 가장 볼품 없는 게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 가장 그 볼품 없지만 우리에게 가장 흔해 빠진 것도 실제로 아파트입니다. 가장 많이 접하는 것도 아파트고 이 아파트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냐 하면 뭐 성냥갑 같다. 많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비슷하다. 그놈이 그놈 같다. 뭐 봐도 똑같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관을 많이 해친다. 삭막하다. 획일적이다. 뭐 이런 말이 뭐 거의 붙어 다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울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제 서울 성냥갑 아파트 퇴출 2.0 이런 내용도 해가지고 이제 이런 아파트를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았죠. 지금도 이 2.0 정책을 계속 펼치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다들 비판을 하지만 왜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아파트에 열광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 도시를 덮어버린 아파트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하기 전에 인구조사 총조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인구가 2020년에 5,183만 명으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0년 이후로 계속 인구가 감소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 대비 보시면 5,177만 명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2년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2년 동안 다시 올라갔습니다. 2025년에는 다시 인구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 수도권이 이제 50.7%겠죠. 가구 수를 보면 가구 수도 조금 늘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언론에서 워낙 인구 그러길래 줄은 줄 알았는데 실제로 줄지가 않고 급격하게 주는 시기는 2030년부터 급격하게 준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완만하게 인구가 줄고 있을 거라고 이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가구는 22,730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는 중에서 이제 1인 가구가 35.5%입니다. 점점 이게 곡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1인 가구들이.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다문화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쩌면 다문화 가구가 우리 인구들을 아직까지 떠받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게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파트에 대한 추세입니다.
이 창원의 이제 인구는 몇 만이냐면 이미 100만이 줄었죠, 그죠? 100만이 999만입니다. 999만. 그 100만이 이미 돌파가 됐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청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가 있더라고요. 2030년부터 이제 급격하게 줄였는데 창원의 아파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전국 아파트 수는 지금 현재 아파트의 이 종류입니다. 우리 주거 중에서 아파트의 종류가 64.6%입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의 수는 거의 한 80%를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게 어떤 건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파트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파트가 아니라 셋 중에 두 개가 아파트입니다. 건물이. 그리고 아파트는 5년 전에 대비해서 한 1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아파트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단독주택의 그 노후화를 보시면 한 70%가 됩니다. 지금 단독주택들은 이미 70%에 육박하다 보니까 부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부숴야 되느냐? 콘크리트는 실제로는 100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동안 단단해졌다가 50년 동안 점점점 노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콘크리트는 100년 정도 가는데 왜 20, 30년 되면 부숴야 되느냐? 설비가 최대 30년밖에 못 씁니다. 그 설비를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아파트들은 설비를 다시 최근 걸로 바꾸기 위해서 설비 공간들을 2배로 확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아파트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거죠. 그런 인센티브 종류가 있지만 옛날 아파트들은 노후도가 지금 한 50% 이렇게 56% 70% 되는 것들은 새로 부수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하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도 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것 재개발이라고 하고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걸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세들은 계속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뭐 창원에 계시는 분들은 창원은 그럼 아파트 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창원 주택은 그러면 언제 재건축할지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창원에 제일 많이 노후화된 부분은 명서동입니다. 명서 1지구 그쪽이 지금 노후화가 제일 높고 내년부터 30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명서동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 한다 뭐 여러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순차적으로 창원시에 있는 그 주택들이 계속 노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법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창원에 있는 저 주택, 수많은 주택,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주거단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거단지를 언제쯤이면 재건축에 들어갈지 투자자들도 궁금해하고 자기 주택을 가진 사람들도 궁금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 아까 주택의 종류가 한 64% 됐는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은 2명 중에 1명은 우리가 모두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1명이 다 거주하니까 뭐 아파트가 좋은 건축물이라고 봐야 될지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왜 좋은 건축물이라고 안 하는지 그건 참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모두가 이제 얼마 안 가서는 한 60%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저도 이제 제 자랑을 좀 약을 한번 팔아야 되겠습니다. 다들 약 잘 팔던데 저도 이제 뭐 제 소개를 좀 잠시 하고 다시 아파트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6명의 강사 중에서 사실 건축사는 제일 빨리 땄는데 개업한 지는 제가 제일 늦더라고요. 이제 7년 정도 됐는데 다른 분들 다 빨리 개업을 하셔가지고 작품들이 많은데
저는 저 개인 작품들이 사실 아직까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 참여작이라고 적었습니다. 참여작은 제가 그동안 했던 어떤 설계작들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뭐 몇 개 작품이 있지만 부품 없지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05년에 이제 설계를 했던 CT7인데요. 설계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다 설계한 줄 아시더라고요. 사실 이 건물은 제가 서울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된 어떤 첫 작품이고, 그리고 많은 어떤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던 건축물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이제 켈리슨이라는 어떤 설계 사무소에서 원 디자인을 했고, 서울에 이제 A그룹하고 창원에 있는 신화건축사무소에서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창원 소속으로 가서 서울에서 설계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에 지하만 팠습니다. 지하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 제가 했습니다 하면 제가 다 설계한 줄 알더라고요. 하여튼 이 건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한번 지하 설계했다고 했지만, 제가 여기에 롯데마트 갔을 때 저도 길을 잘 못 찾겠더라고요. 지금도 설계를 했지만 어디인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큰 건물이고,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컸고요. 지금도 이 건물은 단일 건물로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큰 사무실에 이제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건물이고요. 그 다음 건물은 그 부산의 센텀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아까 그 건물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쪽 회사에서 이 큰 건물을 같이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이 건물은 제가 설계를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백화점은 특이하게 현장에서 그 설계팀이 파견에 나가서 건물이 준공할 때까지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설계자들이 그 설계만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 백화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매일같이 도면이 바뀝니다. 거의 뭐 패스트 트랙처럼 뭐 어제 도면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그리고 뭐 도면이 매일같이 바뀌어서 오기 때문에 여기에 4명이 이제 파견돼서 나가서 계속 하루마다 도면들을 검토하고 설비 검토하고 합니다. 이 건물도 아까 그 CT7만큼 큰 건물인데,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백화점으로서 최대 크다 해가지고 기네스북까지 올랐던 그런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이제 제가 열심히 설계를 했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참여작입니다. 저도. 다음은 아주 작은 건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회사 다닐 때 이제 제가 설계를 했는데, 사실 어쩌다 보니까 1억 원으로 내 집 만들기에 나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2006년도에 이제 짓기 시작했는데 34평인데 1억 원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열풍이었습니다. 1억 원으로 내 집 만들기가. 그래서 실제로 1억 원으로 지었느냐? 실제로 1억 원으로 지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지었습니다. 친구 집인데, 친구가 직접 이 목조 건축물이에요. 목조로 된 2x4로 지은 건물인데, 자기가 직접 다 했기 때문에 한 공사비를 한 30% 절감을 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를 이제 그 책 만드는 집에다 보내서 이제 검증도 하고, 그래서 1억으로 내 집 만들기 그 책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것 때문에 1억 원으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뭐 패널로 서울에서 뭐 참여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그때 어려서 뭐 어디 뉴스 나오고 뭐 TV도 나온다 해서 제가 겁이 나서 못 갔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당장 갔을 텐데 그때 참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직접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이 건물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서울에 있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건물입니다. 부산이 아니라 대구에 있는 동대구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뭐 한번 보셨나요, 이 건물을? 예, 이 건물은 상당히 사실은 제가 회사를 먼저 그만두려고 하다가
이 팀장이 너 이거 한번 신세계백화점 부산 신세계백화점도 했는데 동대구 신세계백화점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한다 했는데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아 나 이거 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제가 이제 총괄을 했는데 건물을 보자마자 아, 건물이 너무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거의 한 4년 동안 설계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왜 그만두게 됐느냐? 신세계랑 일을 하면 한 명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우리 회사의 속설이 있습니다. 아까 그 부산 신세계백화점도 그 총괄했던 한 명이 그만뒀습니다. 신세계한테 너무 당해가지고 이 건물도 사실은 제가 그만뒀죠. 제가 이제 희생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만큼 이제 설계가 또 어렵고 프로젝트도 많은 이제 건축주랑 이야기하면서도 모든 걸 다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프로젝트였고요. 근데 이제 이 건물의 이제 설계자는 실제로 이제 미국의 KPF라는 어떤 설계자인데 KPF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실 만한 게 서울 롯데타워를 설계한 설계사무소입니다. 이제 그쪽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사실은 뭐 영어 잘하는 두 명까지 같이 옆에 붙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디자인을 계속 공유를 하는데 디자인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굉장히 건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는 건물입니다. 이 들쑥날쑥하고 있는 이 건물이 매스감이 길게는 23m까지 튀어나오고요. 이 건물의 최대 스판은 63m입니다. 긴 어떤 스판 자체가 짧은 이쪽에 있는 그 63m의 어떤 거리가 기둥 두 개로 매달고 있고요. 한쪽은 42m 정도로 달고 있고 그 세 개 기둥이 이 6계층을 다 매달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이 대단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 설계자의 의도대로 열심히 도면을 만들어서 이 건물을 완성을 시키고 현장까지 완성을 해서 이제 도망 나왔죠. 이제 쫓겨났다고 해야 될지 도망 나왔다고 해야 될지 그러고 나서 사실 저는 개업을 했습니다. 이제 개업을 했는데 보여줄 게 뭐 많이 없지만 이 건물은 이제 초창기에 이제 서울의 그 평창동에 있는 주택을 하나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아까 1억 원으로 내 집 만들기 보셨죠, 그죠? 이 건물은 얼마나 될까요? 이 건물은 땅값만 20억입니다. 건축 공사비가 20억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건물입니다. 평창동, 사실 평창동이 앞에 있고 여기는 구기동인데요. 거기에 이제 사실 하늘에 봤을 때 제일 넓은 땅이 하나 있었는데 이 땅이었습니다. 이 건축주가 자기 아버지가 망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땅에다가 자기가 집을 크게 지어서 아버지한테 멋진 집을 하나 선사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풍수를 이분이 굉장히 많이 믿고 있었어요. 진짜 유명한 풍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풍수가를 불러서 땅을 안 치고 어떻게 하면 부가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뭐 집안이 평안하고 뭐 이런 걸 하면서 배치하고 평면 잡는 데 한 1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믿는 사람들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허가도 한 6개월이 걸렸던 것 같고요. 이거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은 창원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비는 좀 많이 받았는데 생각해 보면 별로 이제 기간에 비해서 많이 남는 건 없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이 건물은 붉은 벽돌을 지은 이유가 붉은 벽돌이 붉은색이 불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우리 집은 다 붉은색으로 해줘. 빨갛게 해줘. 그래서 이게 다 빨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발 내가 이쪽은 이 색깔로 하면 안 되겠냐. 이것도 붉은색 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어울리려면 좀 흰색이 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흰색이 들어갔고 입구도 이제 여기 이 출입구인데 출입구도 좀 빨간색 말고 흰색 좀 하자. 그래서 타입을 봐가지고 이렇게 흰색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해놨는데 그 동네에 지금 이제 들어가면 아, 붉은 집, 붉은 벽돌집 하면 이 집이 바로 이야기 된다고 합니다. 이제 홍보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품은 이제 이게 이건 오동동에 가면 보입니다. 오동동에 보면 제가 이제 실물을 잘 아직까지 잘 못 찍어서 놔뒀는데 초창기에 이제 뭐 입찰이 돼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오동동 안에 좀 다른 색다른 어떤 건물을 인면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이 벽돌은 벽돌입니다. 이게 이제 블럭인데 블럭이 이제 네모짜리도 있고 빨간 네모 구멍도 있고 동그라미 구멍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동그라미 구멍을 가지고 이 패턴을 랜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랜덤하게 이렇게 3D로 만든 다음에 구멍 뚫는 걸 하나하나 다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공자가 나중에 도저히 네 도면대로 못 쌓겠다 이러더라고요. 난 쌓아야 된다. 내 그림 그대로 쌓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번 싸웠습니다. 시공사하고. 아니 왜 도면 그려줬지 않냐. 제가 사실은 도면을 정확하게 그려주진 않았습니다. 인면만 이렇게 주고 이거대로 해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거의 이거대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몇 개를 잘못 쌓았길래 뜨더라. 이거는 내가 의도한 대로 구멍이 안 맞다, 위치가 안 맞다 이렇게 뜨더라 해가지고 뭐 한번 싸우고 내가 양보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랑 거의 같게 사실은 지은 건물입니다. 오동동에 지금 잘 지어져 있고 좀 그런 건물이고요. 이건 아까 우리 허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그나마 이제 제 자랑할 만한 건물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공사비가 2배로 올랐습니다. 209억에 지어주세요 했는데 실제로 이 설계를 해보니까 360억이 됐습니다. 거의 한 50%가 넘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합천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합천이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건물까지 이렇게 돈을 많이 올려가지고 어떻게 지으려고 그래. 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이 건물이 이렇게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됐지만 일반 우리 많은 그 국민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십니다. 공사비가 뭔 50%는 올라. 설계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이래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운명의 화살은 이번 달 7월 24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의회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돈 준다 하면 이제 짓는 거고 이제 안 돼 하면 이제 못 짓는 건데 이 건물의 어떤 컨셉은 이제 그 합천의 환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환강의 모래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 환강의 모래사장도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어떤 컨셉은 그 환강의 모래가 물에 이제 쓸려 내려가면서 그 쌓여가는 형상을 이제 이 건물에 담았고요. 그 바깥에 있는 이 패턴들은 그 물빛이 이제 비치는 어떤 모습, 강물에 물빛이 비치는 모습을 이제 형상화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7월 24일 날 이 건물이 뭐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군민들의 군위원들을 잘 구워 삶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착공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운명의 화살을 제가 믿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파트 이야기하는데 아파트 해봤어? 이제 아까 허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너 아파트 해봤어? 이러더라고요. 아파트 많이 해봤습니다.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 아파트는 이 아파트는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제일 처음에 너 아파트 해봤어? 이러더라고 팀장이.
기획 그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파트는 해봤어요. 이래서 진짜 많이 해보진 않았는데 아파트는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아파트 부서로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부서로 갔어요. 실제로 아파트 몇 개밖에 안 해봤는데 아파트 부서로 갔는데 이 건물에 이제 이게 현상 설계였는데 하필 당선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하고 당선되고 나서 또 다른 건물에 또 하는데 보내더라고요. 하필 또 그게 또 당선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갔는데 또 당선됐어요. 야 얘는 뭐 하는 것만 당선되네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아파트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 계속 아파트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에는 7개 연달아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할 때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는 실시 설계로 보내줄게 하고 다른 팀으로 보내주더라고요. 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된 건물이고 이 건물은 또 특전사 특전사 군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이제 턴키로 이제 당선된 건물인데 특전사령부가 위례 신도시에서 마장 이천 마장으로 옮겨질 때 이제 거기에 이제 특전사령관 바로 앞에 지었던 건물인데 그때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 가운데 뻥 뚫혀져 있잖아요. 그 특전사들이 와서 이제 글라이더를 타고 그냥 내릴 수 있다. 응? 그렇게 이제 막 뻥치면서 홍보를 했어요. 뭐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중앙을 확 비워가지고 외부에 이제 어떤 공간들을 최대한 넓히는 공간. 그때 당시 이래 했지만 지금도 많이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을 많이 비워놓은 아파트. 그렇게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는 아파트 같이 안 보이죠, 그죠? 이 아파트는 그 SH에서 했는데 제가 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세대수입니다. 여기는 세대수가 11,876세대입니다. 뭐 2등으로 당선됐지만 2등으로 당선돼서 일부 여기 2,000세대만 설계를 했습니다. 일부 2,000세대. 그죠? 근데 유니시티가 6,000세대니까 이 11,000세대는 거의 유니시티 2배 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간혹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이렇게 뭐 아파트 이렇게 계속 보여주면 아파트 전공이냐? 아까 앞에 거 안 보여주고 아파트만 보여주면 아파트 전공이냐? 뭐 일반 사람들은 당신 전공이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주택만 하느냐, 상가를 많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건축사들은 실제로 모든 건물을 다 설계를 합니다. 어떤 건물을 갈아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갈아서 할 만큼의 능력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뭐 모든 건물을 다 설계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렇게 뭐 어떤 걸 더 잘하냐, 뭘 전공을 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아파트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게 됩니다. 아파트는 설계를 안 해보면 아파트는 설계를 못 합니다. 성냥감 같고 그리고 볼품 없고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설계 중에서 아파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봤던 수없이 많은 건물들 보셨지만 그 건물보다 이 아파트가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시겠죠? 그렇죠? 우리 건축사들은 다 압니다. 여기 있는 분들 사실은 아파트 설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파트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그만큼 아파트는 왜 어렵냐면 아파트는 그 건축주가 한 명이 아니고 세대수만큼 있습니다. 건축주가. 아까 이게 11,000명이면 11,000명이 건축주예요. 이 사람들이 민원을 내면 거의 뭐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 한 번에 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이는 뭐 1,000세대면 1,000세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어떤 것들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는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설계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아파트를 여기서 강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좀 팔았습니다. 저도 이걸 아무나 이런 이야기를 못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약 좀 팔았으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제가 좀 공부를 하려고 유튜브를 한번 쳤더니 사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하면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유튜브 쳤더니 제일 먼저 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런 게 나올 줄은 나오고 나서야 이제 이 생각을 했죠. 이게 사실 로제만 보이고 뭐 아파트는 안 보이는데 요즘에 옛날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저런 걸 노래라고 이래서 하더라고요. 저도 이 아파트 노래가 이해가 안 갑니다. 뭐 로제가 술 게임을 뭐 영감을 받아서 이 아파트라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아파트 노래를 사실 굉장히 좋아라 하지도 않고 아파트에 대한 노래 이것도 감흥이 없습니다. 실제로 저랑 비슷하다면 MBTI가 T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 노래는 같이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죠? 공감한다면 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아파트 노래는 왜 그런 공감을 하느냐? 그래도 이 아파트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가 아주 슬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윤수일 씨가 직접 이제 작사 작곡을 했고 옛날에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시대에 이제 자기 친구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연락이 안 되니까 연인 집에 갔더니 연인 아파트에 갔더니 연인이 이미 이민을 가고 없었다. 그 친구가 너무 슬퍼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작곡을 한 거죠. 실제로 굉장히 슬픈 노래입니다. 근데 이제 반수가 뭐 거의 뭐 응원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대학가나 우리 지금 야구가 보러 가면 이 아파트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 슬픈 노래지만 응원가로 1등인 노래 아파트입니다. 실제로 이제 1882년에 발표가 됐을 때는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2년 후에 1884년도에 이제 인기가 막 올라갔는데 그때 당시에 아파트 붐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추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아파트 때문에 이 아파트가 인기가 얻었던 거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런 1800년대의 어떤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아파트가 1900년대입니까? 1884년도라고 하던데. 예. 봤을 겁니다. 아마 제가.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어떤 유래입니다. 우리의 이제 아파트가 도대체 언제쯤부터 이런 아파트들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이 어떤 인구 팽창이나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로마 시대 때 어떤 인슐라라는 어떤 건물입니다. 아파트가 비슷한 형태가 나타났던 게 로마 시대부터니까 엄청나게 BC 이제 146년대 이때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로마로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밀려드는 거죠. 그 로마의 어떤 성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팽창할 데가 없다 보니까 집가가 이제 또 우리처럼 막 상승이 되고 아파트를 지어야만 인구를 이제 수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4층, 5층짜리 이런 건물이 지어집니다. 이때 당시에는 중산층이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이 밑에 살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위에 살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엘리베이터도 아니고요. 이 건물은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위층으로 불이 일반 그 돌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지었는데 불이 나면 폭삭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뭐
뭐 그런 사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안전한 1층 쪽에 이제 많은 부유층이 살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서 위에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1층은 또 같이 이제 주상복합처럼 상가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들이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라는 언어 자체는 프랑스 대혁명 시대 때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프랑스의 아파트르망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아파트가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프랑스 대혁명도 엄청난 어떤 피해 흔적들이 남아있는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시민들이 이제 귀족들의 이런 저택들을 뺏어서 이 주택들을 하나하나 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방들을 하나하나 이제 공간 분할을 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임대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는 이런 쪼개서 건물들을 쪼개서 임대해줬다는 임대 아파트의 어떤 개념이 사실 더 큽니다. 최초에는. 그래서 어원 자체는 이때 당시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 혁명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 건물을 한번 그냥 1차 세계대전과 아파트가 이런 단순한 건물들이 나오게 된 배경에 여러 가지 건축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르코르비지 말고 미스 반데르로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그 건축가고요. 이 사람도 거의 절제된 비에 극치를 달리는 어떤 건축가입니다. 이 건물을 보면 거의 깔끔하지 않습니까? 우리 황영조 선수 아시죠? 마라톤 달리는 그 사람이 이제 몬주익 언덕에서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금메달 따는데 몬주익 언덕에 위에 있는 이 곳에 이제 이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건물 한 가봤는데 너무 제가 미스 반데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 건축가의 어떤 건물들을 몇 개를 따라서 이제 제가 간 적이 있는데 건물이 너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습니다.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기능주의의 극치입니다. 기능 외에는 모든 걸 다 삭제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식을 다 없애고 오직 기능만 있는 그런 건물들, 절제되고 단순하고 가벼운 거. 그렇게 된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인구들이 뭐 사람들이 이제 폐허된 걸 빨리 복원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건축의 어떤 형태, 건축의 기능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죠. 2차 세계대전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또 하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펠탑하고의 2차 세계대전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펠탑은 1889년에 이제 파리 엑스포 기념으로 이제 건물이 지어졌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에펠탑이 이제 송신탑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송신탑으로 역할을 잘해가지고 독일군에 이제 도청을 해가지고 독일군을 무찌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1940년대에 파리를 이제 독일군이 점령을 합니다. 그 후 이제 4년 후에 노르망디 작전 때 이제 파리에서 이제 철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 독일군 사령관 콜티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요. 콜티처라는 사람이 여기에 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사령관이 이제 이 파리를 점령하고 있다고 후퇴를 해야 되는데 히틀러한테 하나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기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고 퇴각을 해라. 뭐 모든 걸 다 없애라. 루브르 박물관이고 뭐 노틀담이고 다 없애고 이제 후퇴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 콜티처라는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와, 이 파리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돼? 그래 막 고민을 하다가 자기 집사람한테 집 히틀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난 도저히 불바다로 만들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집사람이 그래 잘하는 일 같다 나는 그래 동의를 했고 자기는
불바다를 만들고 후퇴하기 시작했는데 히틀러가 9번이나 전화가 왔습니다. 불바다를 만들었느냐? 다 없앴느냐? 9번 동안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다 없앴다. 불사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단 한 사람의 어떤 결정 때문에 이 파리가 지금 살아남은 거죠. 그 한 사람의 결정이 잘못됐다면 이 파리의 수많은 어떤 문화재라든지 그 박물관이 다 그냥 없어졌을 겁니다. 결국은 뭐 일부 이제 소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되지만 그 피해는 뭐 사실 끝도 없었을 것 같은데 콜티츠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전범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복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파리를 살린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2년 만에 이제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나서 파리 시민들이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한테 명예 시민 인정증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펠탑을 제가 올린 거고요. 지금도 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느 뭐 군인의 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잘못된 어떤 결과들이 자기의 어떤 군인들이라고 하면 뭐 복종이 뭐 절대적이지만 어떤 이럴 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우리가 영원히 이제 이런 건물들을 못 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이 지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분 다시죄죠. 이분 모르면 이제 간첩 아닙니까? 그죠? 이제 한두 번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금방 끝나고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살려야 되는 어떤 임무가 우리 건축가에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건축가들 중에서는 이분이 이제 많은 걸 역할을 하셨겠죠. 뭐 이제 건물 다 아시나요? 이 건물 오른쪽에는 롱샹 성당이고요. 롱샹교회고 밑에 있는 게 빌라 사보아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라툴레트 수도원입니다. 뭐 이제 한 번쯤은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건물들을 이제 찾아서 여행도 한번 해봤는데 지금 따라해도 사실 이 사람만큼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보면 상당히 놀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어떤 아파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분은 도시계획도 했습니다. 300만이 거주할 수 있는 현대도시 개발을 갖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이 폐허가 된 2차 대전 후에 이제 폐허가 된 이 도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자기가 제안했던 거죠. 60정짜리 아파트를 짓고 가운데는 교통시설을 지어가지고 뭐 상업지역하고 그리고 주거지역, 공공지구 이런 쪽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이런 주거단지 그 교통체계 이런 것들도 지금하고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이 아파트입니다. 70년 전 1952년에 지어진 금방 보셨던 르꼬르비제가 설계한 건물입니다. 어떠세요? 이 아파트가? 네? 잘 안 보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유니테 다비타시옹이라는 이 건물은 르꼬르비제가 이제 폐허가 된 어떤 도시에 이제 인구들이 몰려오는 걸 갖다가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르꼬르비제도 이런 아파트를 처음 만들어봤습니다. 설계를 처음 해봤고 꼭 몬도리안 어떤 그림 같지 않나요? 그죠? 실제로 지금 아파트보다도 이쁘지 않나요? 굉장히 유명한 건물입니다. 무려 7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이 건물은 이제 항구 도시인 그 프랑스 파리 다음으로 그 큰 도시인 마르세유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진짜 이렇게 보이는 그 말고도 놀라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 상부에 있는 부분은 보면
이게 입구입니다. 그 로비입니다. 로비고 그 왼쪽 하단에 보면 이게 이제 입구 중에서도 1층 입구인데 그냥 이 디자인 자체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건물들이. 이때 당시에 이 건물의 옥상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줄 아시나요? 이 건물. 이 타워는 윈드타워입니다. 말하자면 그 자연 배기구입니다. 배기구. 근데 이렇게 높게 이쁘게 지어놨습니다. 그냥 우리 아파트 배기 가면 동글동글 돌지 않습니까? 뺑뺑뺑뺑 돌고. 네. 설계 보면 1.5m 이상 높여서 바람이 잘 불면 자연스럽게 뺑뺑 돌면은 자연 환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로 도시 전체에서 봤을 때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때 옥상에 유치원이 있었고,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단거리 트랙, 옥상 정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위한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 옥상에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어떤 공연 시설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지금도 이런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죠? 옥상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하면 뭐 바로 그냥 밑에 층간소음 때문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뭐 이때는 층간소음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옥상에 이런 시설들을 다 두고 유치원도 그 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아이들을 맡기고 생활을 했고, 거기에 뭐 트랙도 있고 뭐 각종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옥상에서 많이 했던 거죠. 지금 봐도 대단하고 많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수영장 모습이고요. 저층부에 있는 떠받치는 필로티의 어떤 기둥의 모습입니다. 르꼬르비제는 폐허가 된 어떤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모습들을 이 콘크리트로 담아냈다고 하는데, 아주 이제 노출 그대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런 쪽으로 형상화했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 옥상을 요즘에 거의 활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나라 아파트 옥상은 개나 고양이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동물농장에서 보면 아파트 옥상에 뭐 고양이 구하기, 개 구하기 뭐 이런 것밖에 없고, 뭐 사람이 뭐 위에 올라가서 있다 이런 건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아파트의 옥상에 그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를 많이 지었는데 사실 층간소음 때문에 모두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 시티7 같은 경우는 옥상에 지금 커피숍이 같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중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브 그 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층간의 어떤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최상층에 그 43층에 커피숍이 있는데 그 커피숍이 바로 밑에 이제 소음이 전달하지 않도록 한 층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있고, 요즘에 이제 아파트들은 그 추세가 1층에 가는 게 아니라 옥상에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도 지금 이렇게 많이 가고 있습니다. 르꼬르비제가 했던 70년 전에 했던 이런 추세가 지금 최근에 아파트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번떠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특이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몇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영아부터 노인까지 7단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23개의 평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혼자 살 때부터 4인 가족이 살 때, 6인 가족이 살 때까지 다양하게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 아파트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아파트는 이래 하면 망합니다. 분양이 안 됩니다. 왜? 한 집하고 한 집 있는 사람하고 두 집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사는 거 상상을 못하는 이야기죠. 잘 사는 사람 잘 사람끼리, 못 사는 사람끼리
50평짜리, 60평짜리 서로 다 나눠가지고 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는 같이 다 살았습니다. 다. 그렇게 이제 건물이 지어졌고, 도시 속에 이제 하나의 마을을 표방하면서 지었는데, 실제로 그 아까 시티7 또 이야기 드렸지만, 이곳에 있는 1층에 있는 상가의 모습입니다. 1층에 이제 상가 있는, 중간에도 상가가 있고요. 1층에도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뭐 모든 게 다 있는 시설이죠. 한 명부터 대가족까지 다 살 수 있는 이런 곳.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각종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70년 전에 이 건물 하나에 모든 마을이 다 있었으니까. 시티7이 그런 개념입니다. 시티7이라는 말의 단어는 7가지를 이 건물 하나에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티7을 지을 때 우리는 모두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다 편의가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그 홍보도 그렇게 했습니다. 시티7은 생활이 여기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했는 거고, 실제로 시티7은 그렇게 다 있죠. 문화시설부터 해가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살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대신 좀 비싸서 그렇죠. 그리고 오피스텔이라서 난방비라든지 창호들이 좀 안 좋아서 덥죠. 그거는 설계 때부터 잘못됐습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이제 이런 유니티 타비타시옹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아파트들이 옥상에 뭐 각종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뭐 들어간다든지 이제 1층에 이런 다양한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다는 거 봤을 때는 르꼬르비제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아까 뭐 외국 아파트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재미없는 우리 아파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재미없느냐, 얼마나 충격적이냐. 진짜 저도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들은 많은 역사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최초의 우리 아파트가 이제 종암 아파트입니다. 1957년에 지었는데 이때 수세식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독일 마이어라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시공 뭐 중앙건설에서 했다고 합니다. 수세식이 들어가면 이때 당시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맨날 밖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수세식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처음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이제 에피소드도 있는데 시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똥을 못 누는 거예요. 계속 얼굴이 노랗게 해가지고 똥을 못 누고 있어서 자기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 해서 쳐다봤더니 이 양변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똥을 누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일반 그 우리 양변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 위에 두 발을 걸치고 이제 그 변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초창기에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변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앉아서 이게 안 나왔던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았고 특히 이제 이게 싫어했던 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변기를 같이 쓰는 거를 엉덩이를 같이 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있냐 이렇게 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상복합 건물은 이제 위에 있는 세운상가가 최초입니다. 그리고 1967년도에는 이제 아파트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들어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1967년 힐탑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도 도입되고 중앙 난방식으로 했습니다. 지금 중앙 난방식 하면 굉장히 불편한데 그때 당시에는 중앙 난방식이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흑역사 중에 하나인 와우 시민 아파트입니다. 와우 시민 아파트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나이 드신 분은 이게 와우 시민 아파트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1966년도에 3년 전에 이 아파트 붕괴되기 3년 전에 그 미국의 어떤 뭐 존슨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남산 자락하고 이제 청계천 쪽 판자촌이 TV에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보고 분노를 한 거죠. 도대체 저 판자촌을 나와가지고 나라 쪽을 왜 까냐 이래가지고 막 분노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밀고 이제 판자촌 밀고 저기에다가 아파트 지어 이래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이 이제 다 밀고 짓기 시작했는데 뭐 판자촌이 뭐 평지도 있고 이렇게 그 경사지에도 있을 텐데 이 경사지에 있는 땅 판자촌을 다 밀었어요. 당연히 이제 TV 나왔던 데일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왜 이걸 밀었냐 했더니 높은 양반들이 청와대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있는 판자촌을 밀었다. 이제 이런 신문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박정희는 잘 보이려고 이제 이걸 밀어버리고 이제 공사를 엄청나게 빨리 시작했죠. 근데 이제 짓자마자 한 4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4개월 만에. 1969년 12월에 완공되고 1970년 4월 꽃피는 꽃샘 추위를 못 버티고 그냥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꽃샘 추위 때문에 무너졌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그건 사실인지 잘 모르겠고요. 실제로 이제 철근이 한 70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철근 5개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뭐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 이제 이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시민 아파트는 다 백지화 시키고 이제 중산층이나 이제 그런 쪽 저소득층 아파트 말고 중산층 아파트 짓자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박정희가 바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범 아파트인 여의도 시민 아파트가 이제 12층짜리 그때 당시에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포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제 재건축 때문에 철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었던 건물들이 이제 철거가 되기 시작하죠. 현대 압구정 아파트. 저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한 가본 적이 있는데 친구의 형이 저기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엄청난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이제 현 압구정 1구역, 2구역, 3구역 이래가지고 전체 다 재건축을 하죠. 설계사무소가 이 압구정 때문에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로 막 원래 건설사가 모델하우스 지어가지고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 압구정 지구 때문에 설계사무소가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를 합니다. 우리 뽑아줘 이래가지고 막 동영상 만들고 막 난립니다. 지금도 이제 이 압구정 쪽은 이제 지금 설계자가 다 정해졌는데 건설사들뿐만 아니라 설계자들도 엄청난 많은 게 있었고요. 이제 이때 이제 1980년대부터는 이제 아파트 광풍들이 이제 점점 불기 시작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참여정부 노무현 시대 때 제2기 이제 신도시 건설부터 해가지고 3기, 4기 이제 계속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이 아파트의 어떤 시대적 역사 중에서 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4단계 중에서 첫 번째 이제 1세대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빨리 가야 되나요? 빨리 하라네. 아파트 1세대가 1960년대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속도전이 있었던 박정희 시대 때 아파트입니다. 이때는 품질보다는 뭐 속도전입니다. 뭐 빨리빨리 짓고 그렇지만 아파트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2세대 아파트입니다. 2세대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곳도 많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2세대 아파트는 실제로 이제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연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어떤 사용자 중심의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고 편의시설이 이때 당시에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까 보셨다시피 70년 전에 이런 편의시설이 있었는데 1세대 아파트는 편의시설이 없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2세대 아파트가 나왔고 2세대 아파트 80년대 당시에 모델하우스 분양 모습입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그 분당에 이 시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3일 오픈시켰는데 이것 때문에 이 행렬이 뭐 귀성객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고 이 귀성객보다도 이 모델하우스를 보기 위해서 트럭 타고 움직이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분양받을 사람들이 줄을 서다가 분양받는 날 이제 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그 회사에서 위에서 막 이 분양 쪽지를 막 하늘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뭐 그냥 하여튼 이때 당시에 분양 열풍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모델하우스 모습인데 구리죠 좀 그죠? 지금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많이 샀습니다. 3세대 아파트는 이제 브랜드의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2000년대부터 우리가 브랜드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 브랜드 굉장히 싫어하는데 브랜드 때문에 이제 차별화를 많이 하고 이 브랜드의 아파트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제 뭐 먹고 살기 시작한 거죠. 아파트가 이때 당시에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아파트 값이 4배로 뛰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IMF가 1997년이지 않습니까? 그때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가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파트가 점점점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무려 4배가 뛰었는데 이 4배 뛸 때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1년 후에 50%가 거품이 빠질 거라고 80%가 예측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80%. 그렇지만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계속 오릅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가격 떨어진다. 지금 아파트 떨어진다는 말 어떻게 합니까? 인구 감소 때문에 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인구 2030년까지 거의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아파트 가격 안 떨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시티7 난리 났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그때 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에 엄청난 인파들이 모여서 여기서 복귀를 했습니다. 저도 시티7 설계하면서 설계할 때 저 하나 좀 뽑아주면 안 돼요? 하나 저한테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더라고요. 줄 수가 없다더라고요. 저한테 줬으면 특혜됐겠죠.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전부 다 복귀했고 우리 집 사람들이 줄 섰었습니다. 줄 서가 결국 분양금 못 받았습니다. 막 이 왼쪽 위에 보시면 해치겠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며칠 동안 줄 서 있는데 돈 받고 앞에 이어줬다고 막 난립니다. 브랜드 시작했던 이 시기에 이제 지금의 이제 브랜드의 이름 중에서 보시면 25자 있습니다. 도저히 읽을 수가 없습니다. 25자. 우리나라 제일 길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긴 자 있으면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우리 창원에서는 우리 경남에서 제일 많은 글자 진주 김해 있습니다. 이건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대박 노블랜드 더 캐슬 아파트. 혹시 이때 사는 사람 아니겠죠? 그렇죠. 절미마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18자고 최고로 긴 게 25자입니다. 4세대 아파트입니다. 이제부터 2020년 후부터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최고급화, 최상층 커뮤니티 시설, 친환경, 제로 에너지, 지능형 아파트.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조식 서비스, 고급 로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주차 최소 1.6대, 1.8대, 2.0대 많이 합니다. 천정고 높이고 이렇게 심지어 다목적 조깅 트랙까지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어떤 사람들이 비가 올 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트랙까지 다 만납니다. 요즘에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발전했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파트 발코니 엄청나게 많이 변해됐습니다. IMF 시기 지날 때 제가 이걸 왜 드리냐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에 자기 집이 발코니가 굉장히 넓다. 이때 이제 법규 바뀐 것 때문에 2007년 전까지 생겼던 아파트들은 발코니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뭐 아파트도 이야기가 많은데 발코니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옛날에 장롱 하나, 자기 장롱 하나 다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결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 우리 집 사람이 굉장히 고급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비싼 장롱을 샀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부서지면서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붙박이 생겼는데 이제 그때 97년도부터 이제 IMF 생기면서 이제 이게 장롱에 대한 역사들이 자꾸 줄기 시작합니다. 1998년도에 이제 정부가 붙박이장을 의무화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난리가 났죠. 장롱 어쩌라고? 응? 그래서 이제 권장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2000년대부터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죠. 전부 다 시스템 장롱이 아니라 시스템 가구 씁니다. 최근에는 이제 막 캠핑 이런 것 때문에 지하에 이제 거의 대부분 세대 창고가 있습니다. 세대 창고 법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 세대 창고를 지하에 다 가지고 있는 추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남의 아파트의 제일 높은 아파트 이 아파트입니다. 메트로시티. 가장 넓은 아파트 무학 빌라텔이 되더라고요. 무학 빌라텔 95평대더라고요. 가장 오래된 아파트 창원 병원 앞에 있는 내동 상가 아파트입니다. 세대수 가장 많은데 유니시티가 아닙니다. 유니시티 2등이더라고요. 토울 성원 아파트더라고요. 전국에서도 6번째 많습니다. 이거 관심이 많아요. 아파트 구성인데요. 아파트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라고 있는데 아파트는 5층 이상을 아파트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맨션, 빌라, 이게 뭘까요? 맨션, 빌라. 우리 건축에서 맨션, 빌라가 없습니다. 맨션, 빌라 밑에 적어놨지만 부자들이 사는 유명인사 도심지의 저택 이걸 실제로 벤션이라고 그럽니다. 벤션. 도심지 저택. 그러면 바닷가 별장을 빌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집 멋져라고 하면서 빌라, 맨션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맨션 빌라는 건축 용어에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저층 이제 5층 이하 주택들을 많이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우리 집 몇 평이야 할 때 몇 평 할 때 그 몇 평이 어디까지인 줄 아시나요? 몇 평? 우리 집 30평. 30평 했을 때 30평이 어디까지를 30평이나 하느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전용 면적이 있고 벽체, 복도 요까지 합쳐서 얘를 우리가 몇 평이다 그럽니다. 그래 보통 우리는 전용 면적 84짜리라고 합니다.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34평을 84짜리 84 24평짜리 25평짜리 59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34평 하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죠. 평면에 보시면 여기 계단이 있고 그리고 이 주황색 부분이 있습니다. 주황색 부분이 전용 면적입니다. 그리고 주황색과 이 중심선이 있는데 중심선에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이 있는 이게 벽체 공유입니다. 벽체 공유. 전용, 벽체 그리고 계단까지 포함해서 이걸 우리가 몇 평이라고 합니다. 그 실제 자기 집이 계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평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 주황색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84짜리, 59짜리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당 얼마야 공사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평당 얼마야 할 때 여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계약은 이까지입니다. 부대 복리시설 아까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주차장까지 포함한 걸 우리가 계약을 실제로 하게 되죠. 그리고 발코니가 도대체 몇 평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30평대는 보통 10평이 넘습니다. 자기 평에서 10평 정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4평, 25평, 18평 정도 됩니다. 실제로. 요즘에는 이것보다 더 크게 나옵니다. 10평에서 한 15평까지도 막 와이드하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변천이 되고 있고요. 아파트 공사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비 가슴이 답답합니다.
지금 공사비가 1,300만 원에서 1,900만 원 합니다. 뭐 많이 안 비싸 보이죠, 그죠? 저는 많이 안 비싸 보입니다. 창원에는 최근에 이제 2천에서 한 3천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 자기 집은 얼마 안 하잖아요. 지금 평당 하면. 근데 지금 새 집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 조사한 거 보면 이거는 이제 자기 소득 대비입니다. 평균 2003년도에 자기 소득 대비 6배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제일 하위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한 8배 정도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이 이미 이제 9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서울 서초 같은 경우는 평당 공사비가 아니고 평당 이제 분양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제가 이제 아주 복잡하게 적어놨는데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공사비가 2000년 그죠? 2000년대에 비해서 32%가 증가했습니다. 32%가 10년 뒤에 거랑 비교했을 때는 54%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내리느냐? 아파트 가격은 이것 때문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당 공사비 보면 평당 공사비가 2020년에 4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0%, 40%, 50%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평당 공사비가 900만 원 갑니다. 서울은 10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사급입니다. 사급. 광급은 얼마 하느냐? 사급이 지금 평당 공사비가 뭐 900만 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 최근에 제가 해보면 2군, 3군 정도는 평당 공사비 600만 원 정도 합니다. 실제 공사비가 순수 공사비 600만 원 합니다. 1군들은 700, 800 넘어갔습니다. 이미 700, 800. 옛날 분양가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실제 그 광급 같은 경우는 평당 1,400, 1,500이 됐습니다. 여기에 900만 원이 아니고 광급은 더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수지를 분석하는 부지펀드의 일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리 측정되는 거지? 도대체 얼마만큼 남가먹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수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여러 가지 중에서도 그 교육세라든지 재산세 얼마까지 나가는까지 다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얼마만큼 나가는까지 다 계산하고요. 싹 다 계산해서 이 표가 한 2개 정도 되는데 싹 계산해서 이 수지표가 이제 계산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분양 단가, 토지 비용, 공사비 이게 3개가 이 전체 공사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3개를 상세하게 이제 이 3가지 때문에 공사비가 결정되는데 공사비가 다 나와서 수지 분석률이 15%가 넘어야만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에서. 이게 15%면 만약에 1,000억 공사면 150억인가요? 150억이 안 나오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수익률이 이 리스크라고 보면 되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우리 수익률이 이 지방에서 이미 이 수익률을 뛰어넘는 바닥을 쳐버리는데 마산 이런 데는 전혀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수익률이 뭐 0이 나옵니다. 0. 마산은. 뭐 이렇고 창원 정도 돼야 한 12%가 넘습니다. 창원 정도 돼야. 서울은 한 20, 30% 되겠죠.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사비, 토지 비용도 안 내리고 공사 비용도 올라가고 분양가는 올릴 수가 없는 거죠. 분양가를. 사실 분양가를 많이 올려줘야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토지 비용과 공사비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분양가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이미 옛날에 평당 공사비 1,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토지비, 공사비 생각하면 1,500이 넘어야 됩니다. 1,300만 원 아주 저 뒤에 있는 저 후진 저 동네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마산도 지금 1,400만 원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수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격이 새 아파트가 내려갈 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 아파트에 없는 것들 제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 우리 아파트 맨날 성냥감만 보이는데 외국 아파트는 어떠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팔라우스입니다. 코펜하겐에 있는 팔라우스인데 유명한 건물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그죠? 일단 처음부터 그죠? 이런 아파트입니다. 우리 국내에 이렇게 지을 수는 없습니다. 뭐 서로 마주보고 있어서 못 살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물이고요. 안에서 봤을 때 이런 바깥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건물은 네덜란드 아인토벤에 지은 건물,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MVRDV라는 아주 유명한 건축가인데요. 주상복합 건물인데 건물이 좀 푸른색이 보이니까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건물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이 건물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건물들을 지었는데 도심 우리 눈 스케일에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건물들을 다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도시를 많이 생각하면서 지은 건물입니다. 주변의 어떤 건물들의 높이 오른 밑에 쪽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낮게 하면서 이 건물은 살리면서 그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 건물도 색다르죠, 그죠? 아파트입니다. 덴마크에 있는 아이스버그라는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그냥 지은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전망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다 잘라냈습니다. 서로 보이지 않도록 서로 잘 보이도록 바깥에 있는 외부를 갖다가 서로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하면서 자르고 하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정말 유명해지겠죠, 그죠? 우리 이런 건물 보러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절대 없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덴마크에 있는 건물입니다. 발코니 보시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코니가 외부를 위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저런 데 살면 멋질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싱가포르에 있는 인터레이스라는 건물입니다. 공사비 때문에 도저히 못 짓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사비 평당 딱 따지면 이건 수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이미. 마이너스라서 지을 수가 없는데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블록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죠? 도시적으로 보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어떤 먼 하늘이 보입니다. 사이사이에. 눈으로 봐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건물은 콜롬비아에 있는 건물입니다. 디자인이 예쁘죠, 그죠? 여기도 다양한 어떤 세대들이 살 수 있도록 층층마다 조금씩 다른 어떤 평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건물도 싱가포르에 있는 모세스 샤프티가 설계한 주상 복합 건물인데 3개의 브릿지를 연결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건물입니다. 발코니 한번 보십시오. 각각의 집집마다 발코니들이 아주 재미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생겼다가 저쪽으로 생겼다가 이것도 마이너스겠죠, 그죠? 이것도 거의 수익률이 안 납니다, 그죠? 이거는 밀라노에 있는 자하디드가 지은 아파트입니다. 자하디드가 누구신지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DDP 했던 그죠? 이라크의 여자 건축가인데 아파트도 설계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건축사협에서 갔을 때 한번 이 건물을 찾아서 갔습니다. 이 건물도 좀 아파트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 건물도 우리가 같이 직접 봤습니다. 가서 이 건물은 정말 숲 건물 같죠. 실제로 가서 봤는데 진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사진만 이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런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거의 숲과 같은 건물인데 480종 15종류의 나무, 300그루의 작은 나무, 5,000그루의 감목, 12,000그루의 다년생 식물, 어마어마한 식물들이 삽니다. 여기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모기 때문에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기가 많아서.
멋집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저런 데 살아보고 싶지만 모기 때문에 못 살 것 같습니다. 이 건물도 장누벨이라는 사람이 설계했습니다. 호주에 있는 건물입니다. 특이하죠. 여기가 특이하죠. 그죠? 이게 뭘까요? 이 건물은 빛을 반사시켜서 이쪽 밑에 있는 이쪽 부분에 빛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밤에는 이제 조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이쪽 부분에 이제 반사시키는, 여기서 반사시키는 빛을 이쪽에 반사시켜서 반사 내려가는 그런 겁니다. 이 건물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지어지고 있고 골조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제목은 산맥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산맥처럼. 이건 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이것도 이제 지금 굉장히 독특한 건물이라 제가 소개시켜 드립니다. 여기도 1층에서 보는 게 있는데 1층은 우리 눈높이에서는 탁 뚫혀져 있습니다. 뒤쪽까지, 저 뒤쪽까지.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물물교환 시대 때는 거의 성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에너지가 생기면서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급격한 시간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그리고 정보화가 되면서 더 빨리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시간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어떤 게 일어나느냐? 자연과 그리고 자기 여가를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다가도 마지막에는 자기 시간 그리고 자기 여유를 찾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성숙한 시간들은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점점 찾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정보화 시대도 지나고 산업화 정보화 시대도 지나고 이 시대가 이제 지나와서 점점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들은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 마음의 변화 그리고 여가 도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 시대가 왔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여기 사는 사람 있습니다. 유니시티. 저 위에가 이제 그 유니시티에서 내려올 때 옛날 모습입니다. 옛날 모습. 밑에 보시면 거의 뭐 장벽처럼 돼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아주 돈 많이 난감먹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거의 뭐 엄청나게 난감먹었다 생각이 듭니다. 벽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이렇게만 만들었어도 조금 우리가 그죠? 좀 나았을 텐데 어딜 봐도 장벽입니다. 저는 사는 사람들 참 안 됩니다. 사는 사람도 있는데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고요. 그리고 이것도 창원병원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판상형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전 용납이 안 됩니다. 사는 사람도 있나 보네 또. 이것도 여기도 있는데 이것도 이 정도만 좀 밀어뒀어도 타워형만 했어도 정말 하늘도 보이고 저 뒤에 정빙상도 보이고 했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라는 게 아까 처음 이야기했듯이 참 안타까운 그런 건물입니다. 아파트고 왼쪽엔 우리 골목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왼쪽에는 사람은 적은데 항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골목에 있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 이 아파트에 이 넓은데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파트에 노는 거 잘 못 봤습니다. 이런 시대가 뭐 다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되찾을지에 대해서 아까 르크로주의가 얘기했지만 그 건물들이 하나의 어떤 마을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동안 급속한 시대에 이 모든 걸 많은 걸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파트가 앞으로 이제 발전이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될지를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골목길 그리고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앞으로 양보하면서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